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성철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박재갑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글로벌 문화경제 포럼 회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별히 평소 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서 더욱 그렇게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회원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각계의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 제 오늘 강연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강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평소 주한 외국 대사분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서 놀라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군사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민들이 끄떡 안 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이러나 코로나 방역 수칙을 이렇게 잘 지키는 민족은 못 본다. 자기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거다. 세 번째는 이렇게 조찬 모임에 사회 각계 인사들이 열공을 하는 이런 지적 욕구와 부지런함에 놀란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바로 여기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발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염원하고 또 염려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강연의 방향을 과학자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단을 하고 또 과학기술 면에서 어떤 혁신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시계를 반세기 전으로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정말 반세기 전에는 희망이 없던 대한민국이죠. 이런 퇴화된 모습을 보면서 종전우매가다 장군은 한국이 1세기 안에 재건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우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1953년 종전 후 1인당 국민소득은 67불이고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 되는 거 최빈국이죠. 이 당시에 나온 일본 정부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한국은 재건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나라가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루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반세기 만에 산업화, 민주화, 정부화, 세계화를 모두 성취한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특별히 놀랄만한 앞으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최빈국에서 경제 10위권의 국가를 이렇게 만든 나라죠. 여기 우리 국무총리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하신 거죠. 2차 대전 후에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력으로 전하는 세계 유일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에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을 했죠. 청년들은 이걸 3050 디스코 클럽으로 알고 있는데 3만 불, 5천만 나라가 된 거죠. 사실 앞에 있는 6나라는 여러분들 보면은 일본, 미국, 독일, 불란서, 이태리, 영국 등 세계 1차, 2차 대전을 일으키거나 참여한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의 반열에 지금 우리가 들어간 거죠. 구체적인 수치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GDP는 1962년 대비 반세기 만에 700배.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10,000배 성장을 했고 국민소득은 이제 3만 불로 넘어섰죠. 저희 과학자들은 SI 논문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62년에는 국내에서 국제전저널 SI 논문을 거의 못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6만 편 정도로 세계 12위권 나라가 됐고 지식기반 시대 미국 특허를 내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죠. 62년에는 거의 못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은 한 2만 건 정도를 등록을 하면 세계 4위의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우리가 연도별로 잠깐 반추해 보면 우리가 1962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해서 60년대에는 경공업으로 또 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으로 80년, 90년대는 전자산업으로 2000년대에는 IT 산업으로 이렇게 발전을 그렇게 해간 거죠. 이런 국가 경제 성장의 근간에는 이 과학기술이 저변에 있었다는 걸 제가 지적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1960년대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동시에 과학기술 진흥 계획을 잘 세웠어요.
그리고 중후부처인 과기처가 생겼고 1970년대에는 우리가 기술 자립 조성을 하면서 카이스트 같은 인력 양성 기관이 생기고 대덕 연구단지, 많은 분이 가보셨을 거겠습니다만 중심으로 해서 정부 출연 연구소가 생기고요. 1980년대에는 기술 드라이브 정책 전개에서 연구 개발 사업을 시작을 했고 1990년대는 과학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대형 국가 연구 개발 과제가 이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G7 프로젝트나 21세기 프론티어 연구 과제나 이런 것도 시작을 했고 2000년대는 과학기술 혁신 체제가 도입이 돼서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2010년부터는 이제 엔지니어링, 공학 중심의 우리가 개발해서 이제는 기초연구 쪽으로 가자. 그래서 기초연구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반세기 만에 우리가 이 산업화의 빠른 추격 전략을 가지고 지금 3만 불의 국민 소득에 도달을 했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멈출 거냐? 그래서 소위 미들인컴 레이션에서 투입해서 멈출 거냐?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번 더 성장돼서 두 번째 우리가 기적을 이루어 갈 거냐? 그런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국가가 새로운 비전과 또 새로운 전략을 각 분야에서 세워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21세기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거냐를 알아야 되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회자되는 분의 얘기가 피터 드래커, 여기 대부분 경영하신 분이 계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말이 있죠. 미래에 대해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미래는 매우 다를 것이다. 이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진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두리뭉실한 얘기죠. 그러니까 경영학 하는 사람들은 좀 두리뭉실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진리죠. 과학자인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좀 구체적인 얘기가 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향후 30년 인류는 지난 산업혁명 이후 250년간 변화에 버금가는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과 놀라운 문명의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상당히 구체적이죠? 제 말이 저는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제 말을 잘 인용 안 하고 피터 드래커 말은 잘 인용을 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한 단어로 표시한 사람이 세계 경제 포럼의 크라우스 슈밥 회장이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던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사실 일어나기 전에 이 크라우스 슈밥이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던진 거죠. 전 세계 경제 포럼의 그런 그 가치가 바로 세상에 나갈 인사이트를 던지고 있다는 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호모사피언스 인류가 세계를 지배한 게 지금부터 3만 년 전이죠. 농경사의 시작이 한 12,000년도부터 농경사회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미개사에 살고 사실 지난 250년 전부터 시작된 세 번째 걸친 산업혁명이 오늘날 우리의 이런 문명을 이렇게 가져온 것이죠. 18세기 중반에 1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항상 모든 산업혁명엔 과학기술의 촉발 발명과 발견이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이 발명이 돼서 기과혁명을 가져왔고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후반부에 파라데가 전기를 발명을 해서 대량 생산혁명을 가졌고 20세기 중반에 3차 산업혁명은 전자공학이 나와서 디지털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사실 어떤 면에서 나온 것들을 조합한 AI나 빅데이터나 크라우드 컴퓨팅이나 이런 것들을 소위 우리가 APC라고 그러는데요. APC가 촉발 요인이 돼서 새로운 스마트 뉴 월드가 올 거라고 그렇게 이제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다. 는 것이 이 크라우스 슈밥의 예측입니다. 저는 크라우스 슈밥 회장하고 가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쓰나미가 뭘까? 여러분은 쓰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장은 항상 질문하고 학생들은 대답하게 돼 있어요. 쓰나미의 실체는 저는 기술 패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절실히 느낀 게 우리가 2019년 7월에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한국 수출 규제를 했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가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2019년 8월에는 한국을 백색 국가로 제외시켰습니다. 이 백색 국가 제외는 1200여 개의 아이템의 수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국가가 난리가 났었죠. 그때 당시에 보면. 우리가 사실은 기술의 우위가 있으면 전혀 우리가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이걸 일본에 의존하기 때문에 난리한 거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한참 서로 다툼에 있습니다. 누가 승자가 될 거예요? 바로 기술의 우위인 나라가 승자가 됩니다.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반도체 패권을 누가 잡을 거냐, 5G의 패권을 누가 잡을 거냐, 거기에 승자가 이제 결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 패권의 쓰나미를 견디지 못하는 국가, 기업, 조직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자 독식. 위너 텍스 롤. 몇 개 예를 들어보면 디램 반도체 경우에는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두 기업이 70% 이상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참고로 우리가 이 반도체 설계를 해준 반도체 칩을 만들어준 회사입니다.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5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중국의 DJI가 7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우위인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하는 그런 시대죠. 두 번째는 글로벌 공급 사슬,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완제품을, 모든 부품을 다 만드는 나라는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우월한 그런 컴포넌트를 어셈블리 한 거죠. 예서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카메라 렌즈는 타이완에서, 디스플레이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한국에서 등등등 이렇게 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서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냐면 과학기술 패권 시대다. 우리가 20세기를 우리가 무력 주도 시대라고 그러면 앞으로는 과학기술 패권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보면 과학기술이 모든 경쟁력의 근간이나 지금 경제발전에는 물론 근간이죠. 국방안보, 첨단 무기 전쟁이죠. AI 전쟁입니다. 외교통상, 우리 여기 박진우 님도 나와 계시지만 외교통상에 우리 기술이 없으면 가서 뭐 우리 협상 테이블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느끼죠. 사회안전 보안,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 과학기술, 삶의 질, 전부 다 과학기술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의 생존, 번영, 안전, 복지가 전부 다 과학기술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내는 메가 트렌드, 큰 흐름을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초연결, 하이퍼 커넥티비티. 지금 전 인류의 65%가 모바일 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의 48%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8년에 이미 1인 1스마트폰 시대에 진입을 한 거죠. 5천만 인구가 5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애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디바이스가 IoT,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500억 개의 IoT가 있고 2050년 정도 되면 모든 전자기기가 IoT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30년 후면은 30년 후면은 뭐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젊은 분들은 30년 후면은 세상의 모든 인류와 전자기기가 연결되고 광속도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피지컬 월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피지컬 월드죠. 피지컬 월드하고 사이버 월드, 컴퓨터로 조정이 되는 사이버 월드, 그걸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그게 서로들 피지컬 월드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가 센싱하고 그걸 사이버 월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거기서 계산을 하고 컨트롤, 피지컬 월드를 컨트롤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컨트롤되는 소위 사이버 피지컬 월드가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메가 트렌드는 많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죠.
사실 AI는 1950년에 이미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학습 기술이 출현을 하고 컴퓨터 하드웨어가 발전하고 빅데이터 등장을 하고 뇌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이게 이제 급속히 발전하는 것이죠. 인류 사회에 처음으로 큰 충격을, AI 발전에 큰 충격을 준 게 여러분도 생생히 기억하시겠지만 구글이 개발한 AI 알파고가 이 이세돌이나 퍼제 세 개의 바둑 기사들을 완패시킨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바둑에 있어서는 이제는 인간 지능이 인공지능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둑대가 이제는 인간끼리 하는 바둑대가 있고 알파고끼리 하는 바둑대가 있고 복식조가 있어요. 그거는 인간 하나하고 알파고가 있어 그런 게임이 지금 있습니다. AI가 얼마나 발전할 거냐. 레이 컬트라일 같은 경우는 2045년 정도 되면 우리가 싱귤레리티 포인트, 소위 특이점에 도달할 거다. 특이점이라는 건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뛰어넘는 특이점에 도달할 거다 그래요. 이 연도에 대해서는 학자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300년이 돼도 힘들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확실한 사실은 인공지능이 우리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인공지능이 접합한 것이 로봇이죠. 그래서 로봇의 지능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로봇 사피언스라는 말을 이제 붙여서 언론에도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채팅 로봇 같은 거, 이거는 뭐 지금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최근에 개발한 IBM의 디베이트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디베이트 하는데 사람이 딸려요. 왜냐면 뭐 전 세계에 있는 지식을 다 갖고 있으니까. 여기 아마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AI 골프하고 경쟁한 여러분들 100% 집니다. 파스리 홀에서 지금 홀인원 할 거죠. 그러니까 아마 18홀을 18으로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AI 체조 선수 보스턴 다이나믹스 만든 건데 한 120kg 되는 이 로봇가 저렇게 움직여요. 무섭죠? 여기 여자 회원들 많으신데 무섭죠? 저렇게 해가지고 360도 회전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아마 여기서 이 정도 하실 분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그 다음 뭐 택배 로봇, 이런 이 로봇들이 기능적인 면에서 완전히 인간을 뛰어넘는 로봇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던질 질문은 그럼 호모사피언스의 정체성이 뭐느냐? 여기에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는 호모사피언스와 로봇사피언스가 공존을 해야 될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AI 로봇의 우월적인 영역은 기억력, 이건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죠. 기능적인 삶과 표현 쫓아갈 수가 없죠. 정보 처리 및 예측 능력 쫓아갈 수가 없죠. 운동 능력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인간이 보유해야 될 능력은 창의력이나 감동적인 삶과 표현, 자아의식, 직관, 또 지혜 통찰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기술은 발전하지만 인문,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인문, 사회 쪽에 분들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메가 트렌드는 초융합, 메타 컨버전스입니다. 메타 컨버전스 사실은 제가 만들어낸 조어인데, 이거는 다학제, 초학제 간의 융복합, 시스템 간의 그런 경계를 초월한 융복합이다. 그래서 나노, 바이오, 정보, 인지과학 이런 것들을 한 소위 ND 컨버전스, 또는 물리 시스템, 사이버 시스템, 또는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이 개를 뛰어넘어서 융합하는 그런 메타 컨버전스가 앞으로 새로운 발명과 발명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보그, 기계인간 같은 거, 그 다음에 뉴로칩 같은, 뉴로몰픽 칩 같은 걸 뇌에 집어넣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컨버전스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인더스트리는 사실 기존 산업에 AI나 ICT가 이렇게 컨버전스된 그런 것들이죠. 지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서 AI하고 ICT가 컨버전스 된 거죠. 저희 카이스트에서 매년 이게 미래 컨셉트 차에 대한 그런 선정을 하고 있는데 2019년에 우수상을 받은 컨셉트 카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는 건 이제 이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무실 공간이고, 더 나가서 먼 거리 할 때는 그런 이동 호텔의 역할을 하는 게 될 겁니다. 자, 코비드-19 충격, 우리가 전부 다 충격에 빠져 있죠. 0.1 마이크로메타의 작은 이 가장 하던 피조물이 우리 인류를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죠. 컨택트 소사이티를 언택트 소사이티로, 오프라인 경제를 온라인 디지털 경제로. 이때까지 글로벌리즘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제 자국의 프로텍셔니즘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프리드만 같은 경우는 BC, Before 코로나하고 AC, After 코로나로 역사는 기술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여세로 보면은 당분간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좋거나 싫거나 지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대면 사회, 비대면 경제가 되면 점점 더 이 초연결이 가속화될 거고, 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개발이 더 초융합화와 초지능화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점점 가속화될 거라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기술 패권의 쓰나미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는 민족이다. 그래서 임파서블에서 아이엠판서블을 볼 수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우리가 과학기술 쪽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1974년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그때 일본 전자회사에서 후진국에서 무슨 첨단 반도체 산업을 겁없이 하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D램 반도체 시장이 한국 기업이 세계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랬더니 일본 엘피다라는 합작 회사가 생겨서 대응했지만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결국 미국 기업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에 매각을 했습니다. 한국 엑셀 자동차가 미국에 첫 수출한 게 1986년입니다. 저도 이때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인데, 미국의 언론평이 일회용차, 붙어 있는 건 다 떨어지는 차. 현대라는 영어 인셜 Hope you understand nothing that drive any expensive. 싸지만 운전이 가능한 건 없다는 걸 이해해달라.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5위고 미국을 제한 전 세계 시장에서 일본의 도요타의 판매를 지금 능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OLED 디스플레이 진출을 2000년대에 했습니다. 그때 일본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뭐라 그랬냐면 OLED 상용화는 물구나무로 서서 후지사를 오는 것과 같다.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의 43%를 차지해서 1위가 되고, 특별히 OLED는 우리가 세계 1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ICT 및 그 인프라의 최강국입니다. ICT 세계 시장 점유율이 1, 2고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고 세계 최고의 모바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세계 전자박람회 CES가 매년 라스베가스에서 열리죠. 제가 30년 전에 이거 참석을 하고 2020년에 참석을 하면서 정말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몰랐습니다. 2020년에 165개국에서 4,500여 기업이 참석을 했는데 한국 기업이 390개고 20만 명이 등록을 했는데 한 10,000명이 한국인이에요. 돌아다니면 한국말이 계속 들려요. 30년 전에는 상상을 못하던 거죠. 거기엔 일본 기업이 다 차지하고 있던 거를 지금 한국 기업이 완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일본 기업은 보이지를 않아요. 정말 한국이 놀랍게 발전했다는 것을 체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생산 경쟁력입니다. 결국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거죠. 세계 경제 포럼이 2018년에 이 미래 생산의 미래에 대한 국가의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스타디를 했는데 저도 이거에 참석했습니다만 보면은 대한민국이 독일, 일본 다음으로 한국이 준비된 나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딜로이트가 제조업의 경쟁력을 5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죠. 대한민국에 계시죠. 자, 그럼 이런 이 희망의 근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도약할 것인가, 과학기술의 전략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글로벌 선도 연구 개발을 우리가 해야 된다. 사실 그 대한민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과학기술로 놀라운 양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아까 SI 논문이 우리가 세계 10위이고 미국 특허 4위, 국제 특허가 5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또 국민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또 지금 노벨 과학상 배출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특허를 많이 내고 있지만 기술 무역 수지 적자국이에요. 기술 무역 수지라는 것은 기술 수출액 대비 기술 수입액입니다. 그게 지금 0.7입니다. 1 이상이 돼야지만 우리가 적자국을 탈피하는데 1년에 한 4조 원 정도의 우리가 이 기술 수익률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연구개발은 추격형이었어요. 추격형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거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임팩트가 없는 어중간한 연구를 한 거죠. 여기 표현 보면 역육자형의 이런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선도형 연구 개발을 바꿔야 된다. 이거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야 하는 임팩트가 있든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임팩트가 있든지 이런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연구는 우리가 베스트 원이거나 퍼스트 원이거나 only one, BFO 연구를 해야 된다. 졸다가 UFO로 기억하지 마세요. BFO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도전적 실패의 요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도전적 실패라면 감사에 걸려가지고 곤혹을 치릅니다. 이 사회 분위기가 우리가 바뀌어가야 돼요. 여기 정부에 계신 분도 있고 우리 과학계에 계신 분들인데 이 도전적 실패를 용이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연구비가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GDP 대비 R&D 투자는 전 세계에서 1, 2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래서 지금 한 4.5%, 2019년 4.6% 정도 되는데 그런데 절대 규모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 경쟁국인 미국이나 중국의 6분의 1, 일본의 2분의 1 정도고 또 연구원 수에 비해서는 미국이나 중국의 4분의 1이고 일본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업 글로벌 시장 규모, 또 국내 현재 R&D 수준, R&D 우수 전문 인력 확보 이런 것들을 교집합해서 그 분야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AI 인재 양상 4차 산업혁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AI는 기업의 경쟁력, 부가치 창출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전문 분야에 있어서도 AI는 조력자죠. 그래서 우리 의사분들이 계시지만 진단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AI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법조계에서 AI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그림 같은 경우도 이 반고 화풍 같은 거를 계속 트레이닝시키면 그림 그리는 반고 화풍을 하는 거죠. 또 이 증권회사에서는 이미 로봇 어드바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죠. 새로운 물질이나 새로운 식량을 개발하려면 우리가 AI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손정희 같은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좀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AI 현황을 보면 굉장히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간 국가별 AI 특허 보유 건수를 보면 미국에 비해서 9.3%의 지금 수준에 있습니다. 전문 인력 측면에서 여기서 전문 인력이라는 것은 국제저널에 논문을 내줄 수 있든지 또는 국제 특허를 낸 사람들입니다. 제일 그 전문가 수가 많은 미국에 비해서 한 1.4% 정도 그런 굉장히 지금 미약한 수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AI 인력을 열심히 양성하고 AI 연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저희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대학도 잘하지만 제가 카이스트 총장이니까 카이스트에 대해서 얘기하면
카이스트는 아시아에서는 지금 탑입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면 한 10위권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 정부도 AI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느껴서 AI 대학원을 2019년부터 몇 개 대학을 선정을 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요. 또 지금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금융 인력의 AI와 빅데이터를 교육을 시킨 디지털 금융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작년 가을부터 서울시와 금융위원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우리 석사 인력을 40명을 모집했는데 560명이 어플라이를 했어요. 굉장히 보니까 이 경력들이 좋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디만드가 있는 거죠. 굉장히 굿뉴스는 이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 동원그룹의 동원그룹의 김재철 명예회장님께서 이 500억을 이렇게 쾌척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이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큰 인재양에서 밑거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동원그룹의 김남경 부회장님 여기 오셨는데 박수 한번 주시죠. 박수의 특별한 의미는 아버님이 기증하시는데 아들이 반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고액기부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오의료 산업을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된다. 우리 박재갑 교수님이나 의료인들이 계신데, 사실 우리나라가 3만 벌까지 오기까지는 결국은 전자산업,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이었잖아요. 그 다음 가려고 그러면 바이오의료 산업을 해야 된다는 거 누구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이오의료 산업은 선진국 중심의 산업이죠. 미국, 그다음 유럽의 몇 나라가 독점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의 기회가 우리가 바이오의료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진입장벽이 낮아졌어요. 특별히 진단 키트를 통해서 굉장히 한국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죠. 이 세계 시장 규모는 3,000조 원으로 반도체와 자동차의 시장보다 큽니다. 그래서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카이스트도 사실은 의대나 병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 코로나19 현장의 의료진들을 만나보면서 의료진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들은 결국은 다 과학자가, 공학자가 해결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코로나 대응 과학기술 뉴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이스트 교수 44명 포함해서 120여 명의 산학연 병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요. 지금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게 이때까지는 과학계와 의료계가 따로 놀았어요. 의료계가 조금 고자세야. 근데 이게 같이 연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코로나19 감염 예방, 진단, 보호, 치료 각 단계에서 필요한 핵심 요소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트치고 있는 게 이동형 음압병실이에요. 이거는 코로나가 창궐하는 지역에 이동형 음압병실 패키지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현장 어셈블리 합니다. 며칠 만에 어셈블리 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좀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외국에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랍 부호들이 소문을 듣고 자기 뜰에다가 이거 설치하고 싶다. 그럴 정도고, 최근에는 이게 기술적인 뿐만 아니라 이 책임자가 디자인을 하는 산업 디자인과 교수인데 산업 디자인 센스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세계적인 산업 디자인기 상인 레드닷이라는 언론에 나왔는데요. 상을 지금 받고 있고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디지털 데이터 산업이죠. 이제 빅데이터는 거기에 AI로 지능을 부어넣기 시작하면 이게 디지털 인텔리전스가 되고, 디지털 인텔리전스가 되면 그때부터는 돈이에요. 여기 사업하시는 그냥 돈입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는 고객 맞춤형의 광고를 해주시죠. 우리가 어떤 화면 보기 시작하면 계속 비슷한 화면들이 들어오죠. 그게 디지털 인텔리전스의 데이터죠. 또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전자상거래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일단 들어가기 시작해 성공하기 시작하면 수십 조의 그런 매출이죠. 그래서 한국에도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베이나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특별히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앞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이스트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을 구축을 해가지고 수요 공급을 예측을 해주고 제품을 시뮬레이션해서 설계를 자동화해주고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최저 공정을 제어해주고 머신 비전을 통해서 품질을 예측하는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일 이 사태를 겪으면서 소재 산업이 중요한 것을 이번에 굉장히 우리가 느끼게 됐어요. 사실은 소재 산업의 중요성은 저도 이제 국가자문회 부의장하면서 계속 대통령한테도 건의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느끼지를 그렇게 못했던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그걸 느끼는 계기가 됐는데 사실 보면 첨단 산업의 중심이 지금 소재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 소재 기율이 70% 가고 BT는 50% 지금 가고 있어요.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트의 값은 세계 시장이 19억 불인데 소재는 26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사실 소재에서 지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소위 신나트 크래커 위기에 있다. 그건 뭐냐면 일본의 세계적인 경쟁력에 치이고 또 중국이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으로 지금 추격을 해보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조달률이 65%로 굉장히 지금 취약하고 와일리스트에 있을 때 국가가 온통 그렇게 뒤집힌 건 거죠. 사실 그게 이제 2019년 8월 달에 와일리스트 이렇게 제거되는 걸 보고 저는 제가 국난으로 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난이다. 왜냐하면 1200개 아이템이 지금 어택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난이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 때 제가 카이스트 현 명예교수, 전 교수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이 국난에서 우리가 카이스트가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소재품 장비는 그래도 카이스트가 좀 할 줄 아니까. 그랬더니 150명의 교수님들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래서 이 과학기술 이 자문단이 출범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업의 현장에 가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기업 현장 가보면 어떤 것들은 원리적으로 너무 간단한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해결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반도체 칩을 기판에 한꺼번에 붙이는 그런 거를 개발한 기술인데 교수들이 직접 기업 현장에 가서 도와주고 있는 거죠. 넓은 면적의 트레이닝 것을 비롯해 다양한 원가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가 독보적인 레이저 기술을 가지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세계 국제 장비 회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원가의 절감이 필요해서 관계자 면담과 연구실 등등 뒤 자문단의 광학 레이저 전문가가 기업의 필요에 맞는 개발 아이디어를 풀어놓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주면은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하면서 저와 같이 이렇게 개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소재 개발은 이따가 시경을 못 쓴 이유가 이건 긴 호흡에 장기 연구 투자가 필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에 노벨상을 가져다 준 브루레이 청색 LED죠. 이게 LED 중에서 마지막 개발된 색깔인데 이거는 나고야 대학에서 아카사키라는 교수가 처음 연구를 시작을 하고 그 제자인 아마노가 연구를 해서 30년 연구한 결과를 니치야 화학공업사에서 나카무라가 상용화를 개발을 한 거죠. 지금 OLED 화면을 다 보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스만 코다기는 탕이라는 연구자가 87년에 개발한 게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상용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 연구 제도가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에서는 초세대 협업연구실이라 그래서 시니어 연구자하고 주니어 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하다가 시니어 연구자가 은퇴를 하면 주니어 연구자가 이어가는 또 특이점 교수라 그래서 매년 교수 평가를 하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교수님은 교수 평가를 10년 내지 20년 연장해주는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기반의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이 기업 구조를 보면 0.8%의 대기업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7%의 중소기업이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발도상에서 지금까지 오는 거는 대기업 주도가 굉장히 전 유효하고 주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도 부러워하는 게 하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이 몇 개 무너지면 나라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중소기업, 기술 기반의 중소기업을 우리가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소위 히든 챔피언, 글로벌 강서기업, 한 1조 정도 매출하지만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기업들이 한 1,300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130개 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500개 정도 발굴해서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테크놀로지는 글로벌 수준의 테크놀로지가 많이 개발이 돼요. 근데 그 다음 문제는 글로벌 자본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글로벌 시장을 개척을 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부족한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나라가 이스라엘, 스타트업 네이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죠. 제가 그 2년 전에 올메르 전 총리하고 좌담을 한 2시간 같이 언론사 주최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비결을 제가 한 5개로 정리를 했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전 정신이 있죠. 후츠파 정신이나 도전 정신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2사람이 모이면 3 의견이 나온다 그랬더니 이 올메르 총리가 아니다. 2사람이 있으면 5사람 의견이 나온다. 그럴 정도로 자기 의견이 강한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글로벌 기술 개발한다. 이스라엘은 700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기술 개발할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우리는 기초과학 하는 사람들은 이런 스타트업을 하나 기업가 정신을 가진다 그러면 너 왜 돈독이 올라냐?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초과학 하는 사람들이 이 앙트레프너십, 스타트업을 타는 걸 당연히 여기죠. 비근한 예로 이 댄 셰크만이라고 2011년에 노벨상을 탄 테크니온 노벨 화학상을 테크니온 교수인데 제가 그 사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사실 서울대학에서 와서 교수 좀 하고 갔었는데 저는 굉장히 순수한 과학자로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 이스라엘 테크니온에서 30년을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많은 제자들이 지금 CEO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초과학과 그런 이 기업가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하는 거고 굉장히 가깝게 있는 거죠. 또 마지막 국가의 리더십입니다. 국가의 리더들이 이런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스타트업 관계에서는 역시 미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는 프레드릭 터만이라는 실리콘밸리 아버지가 1930년서부터 앙트레프너십을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서 스탠포드 졸업생이 설립한 회사가 한 4만 개, 일자리가 540만, 이들이 창출한 연 매출이 2조 7천억. 우리나라 연 GDP 한 1.5배 정도. 한 대학의 졸업생들이 하는 게. 동부로 가면 MIT가 이제 그런 수준인 거죠. 사실 카이스트가 우리나라의 창업사관학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1200여 개의 창업기업이 있고 연 매출이 13조 6천억 원. 카이스트가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대학인데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100% 지원해주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지금 한 20% 예산 지원해주는데 지난 50년간 지원한 게 한 4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가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미국 대학에 비해서는 아직 굉장히 취약합니다. 앞으로 굉장히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공계의 교육이 이제까지는 교육과 연구만 했었는데 거기에 기술 사업화가 같이 가야 되는 굉장히 기술 사업화가 중요한 교육의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당면하고는 문제를 대학에 가져와서 그거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연구를 하고 그래서 기업에 이전하는 소위 그래서 삼중 나선 모델, 트리플 힐릭스 모델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 지금
화상에서 보는 거는 이 반도체 공정 자동 분류 시스템을 카이스트 장희재 교수가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쫓아가는 게 아니고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권을 초월한 장기 계획과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 예를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상원에 공화당의 알렉산더 의원과 민주당의 민감한 의원이 21세기에도 미국이 제최선진국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를 미국 할리몬에 자문 의뢰를 했습니다. 할리몬에 20명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보고서가 그 유명한 아메리칸 컴페티티브 이니셔티브 미국 경쟁력 강화 보고서입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포인트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안을 가지고 미의회에서 법안을 마련하고 이 법안에 의해서 부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 사업 수행하고 이어서 오바마 정부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거죠. 부시 정부는 공화당 정부고 오바마 정부는 민주당 정부죠.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게 정권을 초월해서 사업을 수행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와 차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과학에는 여야가 없다. 국가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기관장 다 쫓아내거든요. 저도 번역을 치렀지만 이게 과학에 무슨 정권이 있습니까? 저는 국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와 과학이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가까이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푸시풀 관계다. 푸시풀 앰플리파이어는 중폭기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푸시풀 관계다. 그래서 이 과학계는 정치계에 자문해주고 논리를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치를 부여를 해주고 그러면 정치가는 정책을 만들고 입법을 하고 예산을 하는 거죠. 우리가 탱고를 추려면 몇 사람이 필요합니까? 2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가 발전해 나가려면 이 과학과 정치와 과학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K방정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한국형 K방정식이 성공하려면 3가지 변수가 있어야 된다. 방정식에는 중요한 변수가 있죠. 첫 번째 변수는 I. I는 뭐가 있습니까? 혁신, 이노베이션, 교육혁신, 연구혁신, 기술사업의 혁신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C. 콜라보레이션, 협업. 산학연이 협업을 하고 민과 관과 정치가 협업을 하고 이제 국제적 글로벌 협업이 필요합니다. S는 스피드, 속도입니다. 규제 개혁의 신속화. 여기에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늦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가 크라우 슈와트 굉장히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4차 산업위원회도 생기고 뭐 슬로건도 걸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규제 개혁의 신속화가 막히는 거죠. 제가 이게 막히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소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자문을 갖고 소신을 가지면은, 왜냐하면 규제개혁이라는 항상 비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우산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손해가고 어떤 사람은 당분간 이익이 간다고요. 그런 conflict of interest를 소신을 가지면은 설득을 하고 나갈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또 거버넌스의 효율화, 그러니까 정부의 효율화가 중요하고 창업을 가속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지금 파라메타 중에 뭐 시간이 이제 제가 한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특히 여기 이제 문화를 또 숭상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 가치 창출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 뭐예요? 성공 지향 교육이었어요. 자기만의 성공 지향 교육.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신만의 성공에서부터 이제는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고 국제사회에서는 한국만의 번영에서 인류의 번영으로 가야 된다. 아까 우리 환담 시간에도 백신의 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국제사회 가면 우리가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히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는 한국이 이제는 세계를 생각해야 되는 비전과 꿈을
가질 만한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한국의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나라가 많다는 것을 제가 4년 동안 카이스트 총장을 하면서 굉장히 피부로 느꼈습니다. 제가 4년 총장을 하면서만 카이스트를 방문한 외국의 주요 인사들이 62여 개국에서 250여 명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한두 명씩은 제가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듣고 싶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발전에 대한 동인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고 거기서 카이스트가 어떤 역할을 했나 듣고 싶어하고 개도국의 경우에는 카이스트를 자국에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언론에도 보도했지만 케냐 과학기술 설립 프로젝트입니다. 카이스트는 반세기 전에 600만 불의 차관을 미국서부터 받아서 시작한 겁니다. USAID 그 차관에서 가장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차관이에요. 그 차관을 가지고 반세기 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카이스트의 대학을 개도국에서 굉장히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케냐가 우리가 완전히 턴키 베이스로 교육의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설계, 건축을 한국이 완전히 담당해서 턴키 베이스로 주고 있는 거죠. 이런 나라들이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총장 끝나고 나서도 저한테 계속 주한대사들이 이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케냐라는 나라는 반세기 전에 1인당 국민소득이 95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94불이었습니다. 1불 많았죠. 세계 평균 국민소득의 20%인 최빈국이었죠. 그런 나라가 한국은 3만 불이 넘었는데 케냐는 지금 1,700불의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냐가 2030년에 중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내셔널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게 케냐 카이스트를 설립. 제가 가서 킥오프 세리머니 가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고 왔고 제가 강연을 했더니 완전히 스탠딩 오베이션. 제가 강연을 하고 나서 기립박수 받은 건 처음 그런 박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이스트를 맡으면서 카이스트가 50년 지나고 이제 1971년에서 올해 50년이고 50년을 바라보면서 제가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글로벌 가치 창출 선도대학 이제 글로벌 수준에서 학문적인 가치, 기술적인 가치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그 대학이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정신으로 도전과 창의와 배려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C3성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도전과 창의는 과학자가 가져야 될 다정한 기본 정신이죠. 배려를 넣은 이유가 우리 졸업생들이 우리의 과학기술이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고 작게는 우리나라, 크게는 인류 사회를 위한 걸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배려라는 것을 넣습니다. 자, 제 강의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 산업화의 빠른 추격 전략으로 이제 3만 불 국민소득에 왔고 이제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룰 것인가에 당했습니다.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측면에 있어서는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선도 전략, 베스트냐, 온이냐, 퍼스트냐, 온이냐 이 전략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이 전략으로 제대로 간다면 우리가 골드만삭스나 이런 외국 단체에서도 우리가 2050년 한 30년 후면은 우리가 GDP 면에서는 G7 국가, 퍼캐피탈 GDP에서는 G2 국가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 각 분야에서 이런 대표적인 분들이 비전과 혁신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21세기에 국제사회에서 very important player, 중요한 그런 나라로서 부각할 것이라는 그런 저희 희망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총장님이 애국자시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고요. 왜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특히 저희 김재철 회장님 500원 기부하신 말씀하셨는데 정말 총장님 말씀 들어가시네요. 반대하지 않은 아드님들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김재철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카이스트에 이렇게 거액의 기부를 하는 걸 보면 카이스트가 뭔가 다른 대학과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그 카이스트를 운영하신 총장님 입장에서 이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의 혁신, 저는 오히려 교육이 개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각에서 보셨을 때 대한민국의 전체 교육 시스템이 카이스트의 어떤 성공 사례나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조카들이 손잡을 때는 합니다만 얘네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의 모든 부모와 자신의 최고의 목표는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 교육 시스템이 다 바뀔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카이스트의 경험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기업을 세우고 교육 기술 브레이크스루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한번 카이스트 운영해보신 총장님 입장에서 세 가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술을 잘 모르는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고르든 같은 사람은 최근에 이렇게 세계 경제가 이렇게 저성장하는 이유는 아주 굉장히 거대한 기술의 어떤 돌파구 이런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거든요. 예를 들어 1차 산업혁명 때 스피드라든지 또 내연기관이라든지 이런 그 전기라든지 이런 그 브레이크스루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최근에는 없기 때문에 미래도 별로 안 보인다. 물론 전자가 있고 AI가 있고 합니다만 이 경제학자의 생각은 잘 모르는 분이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보조적인 역할이고 뭔가 브레이크스루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 미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하여튼 카이스트에 많은 개인들이 기부를 하시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대부분은 국가의 미래가 과학기술에 있고 또 카이스트가 그 역할을 쭉 잘해왔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카이스트하고 개인적인 인연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 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엄청난 그 책임감을 사실 느끼는 거죠.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카이스트 교육의 좀 차이는 우선 카이스트가 시작을 교육부 산하가 아니고 과기부 산하로 했다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건 어떤 면에서 해프닝인데 카이스트가 처음 출발할 때 국내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기존 대학에서. 왜냐하면 기존 대학들도 사실은 그때 카이스트가 대학원을 출범을 했는데 대학원 경우 굉장히 부실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기존 대학에 지원을 하지? 왜 새롭게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정말 이건 나라의 잘못된 정책이다.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 과학자문관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거 취소해야 한다. 그렇게 서명을 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문교부 장관께서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과기처에서 받은 그게 카이스트한테는 1,000원이었습니다. 그거는 만약 교육부에 있었다면 우리가 모두 국립대학을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를 치고 나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카이스트 첫 번째는 교육의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학과를 만드는데 교육부하고 상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는 온투비 태생부터 뭔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게 카이스트의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선공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정신이 카이스트에는
아마미에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카이스트 벤치마킹 해가지고 세우려고 하는 많은 대학들이 그 스토리를 알아요. 그래서 가급적 교육부에 안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과기부가 있으면 과기부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경부 쪽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플렉서블한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는 처음서부터 상하탑에 머무르지 않고, 물론 과학에 중요하지만 상하탑에 머무르지 않고 이 산업체하고 가까이 접하면서 일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아마미에 뭐냐면 기업가 정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창업이 많이 생긴 거고, 또 가급적이면 저희가 학점 위주의 학생을 평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력 체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밤새 이렇게 토론을 하고, 그래서 학생들끼리 협업하는, 그래서 세 가지 시스템이 카이스트가 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학생들이 그래도 자유롭게 교수님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도전 정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관계에서는 사실은 제 강의에서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는 게 사실 기존에 있던 거의 연장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새로운 정말 브렉스루의 기술이 나오는 것보다는 있는 거에 대한 컨버전스, 융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 양성도 이런 융합형, 통섭형의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크리티컬 싱킹, 비판적 사고를 하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하는, 컨버전스, 통합의 마인드, 3C의 인재 양성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에 있어서는 거의 기술이 과학의 펀더멘탈한 끝까지 거의 가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더 나올 수 있을 거냐, 그거는 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자학을 뛰어넘는 뭔가 나와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지금 광속도보다 더 큰 어떤 속도의 영역에서 통신을 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새로운 브렉스루인데, 과학에서는 그게 다 이제 한계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술은 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그런 펀더멘탈 브렉스루, 그런 건 당분간은 좀 나오기 힘들고, 그걸 얼마나 컨버전스 하느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과 어떻게 인터페이스에서 사람의 삶을 좀 더 디센트하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아까 공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구태여 많은 걸 외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와 반면에 창의력이라든가 지혜나 이런 것들로서 교육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듣고 싶은 말씀 많으셨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고